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이라고도 하며 그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 또는 식솔이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가족은 이런 뜻이네요. 제게 가족의 의미란 혈연, 혼인, 입양,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역경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 곁에 가족들이 제 정의대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남보다도 못한 과족관계 많잖아요.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피를 갈아버리고 싶은 만큼 철천지 원수 같은 가족 구성원들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은 마음가짐에 따라 분류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미치도록 사랑하고 애정하는 저의 가족이 이렇게 유지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부터 제 아내가 아니었고 아이도 처음부터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서 한참 예전으로 돌려보자면 아내는 다른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그저 짝사랑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아무개 중 한 명이었고요. 아내는 어디 쓰든 빛이 나고 누구나 눈에 오래 담으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늘 옆에 연인이 있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의 연인일지언정 행복하길 바랬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학교에서 친구로 지내는 사이였어요. 같은 과, 같은 동아리, 같은 모임, 제가 다 따라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으니 주인공은 아내, 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배경처럼요. 아내는 자신만큼이나 눈에 띄고 잘나디 잘난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내를 눈여겨봤지만 그렇다고 눈독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끼리끼리 만난 잘난 커플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둘 사이를 방해해서 아내를 독차지하겠다? 그런 건 꿈도 꿔본 적 없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 짝사랑을 하다가 그 둘의 결실을 보고 그저 응원하겠지 라는 생각이었죠. 어느 한 연예인을 좋아하는 관중 속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가 끼어들어서 그 둘 사이에 뭘 어쩌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삶 속에서 조연 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처음으로 아내가 제게 말을 걸었던 날이 있었어요. 아, 맞아. 너네 집이 대대로 식당 한다고 했었지? 그럼 너도 요리 잘해? 내가 이번 주에 집에 사람을 좀 초대하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말이야. 미안한데 나 음식 만드는 것 좀 알려줄 수 있어? 부탁할게. 아내가 할 줄 아는 요리가 하나도 없다면서 사귀던 그 연인의 생일이라 음식 몇 가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였지만 집안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또래들보다는 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빌미로 아내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딴 놈에게 해줄 음식이었고 그깟 일로 가까워지리라고는 꿈도 못 꾸었지만요.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아내 또한 저처럼 연인 앞에서는 한없이 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안이 그리 좋지 않아서 그렇게 요리를 해주는 식으로 만나는 남자에게 마음을 표현했고 만나는 그 남자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몇 번이고 무시하는 것을 제가 곁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제게 서러움을 내배치기도 했었어요. 그 사람 원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집에서 나 때문에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자기가 힘드니까 한 번씩 그러는 거야. 그것뿐이야. 내가 그 사정 다 아는데 나도 한 번씩 힘드네. 그냥 너한테 네가 편하니까 투정하는 거야. 너무 담아듣지 마.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주기도 하고 웃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곁으로 오면 내가 평생 웃게 해줄 자신 있는데 적어도 그놈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조금씩 커졌어요. 내심 그 남자와 헤어지기까지 바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남자를 열렬히 사랑했고 저는 뺏을 자신감은 없었어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였고 이제는 정말 볼 일이 없겠구나, 정말 이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게 되었고 아내는 고향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저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핸드폰을 개통했다면서 제게 알려주었어요. 내 번호 남자친구랑 너밖에 몰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줬어. 고마워. 적어도 네가 있어서 내가 위안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 나 네가 알려준 미역국 아직도 자주 끓여 먹는 거 알아? 그래서 미역국 끓일 때마다 네 생각 나더라. 너는 나한테 그런 사람이야. 미역국처럼 잊을만 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을 꼭 생각이 날 사람. 그런 사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너에게 미역국 같은 사람이라면 너는 나에게 공기 같은 사람이다. 매일매일 한시도 빼놓지 않고 내 숨통을 틔워주는 소중한 사람. 목구멍까지 그 말이 올라왔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받은 그 연락처로 연락도 못하게 되는 사이가 될까 봐서요. 그렇게 아내를 향한 저의 짝사랑은 끝이 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꼭 무슨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아내 때문인지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가지 않았습니다. 취업하고 주변에 여러 권유가 있었지만 싫었습니다. 아내 외에는 제 눈에 들어오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의 광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도 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맞선 자리를 가는 길이 한없이 무겁고 시간이라도 멈췄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창에 비치는 카페에 제 시선이 닿았어요. 그런데 그 창 안에 그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연인이자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그 남자가 있었어요. 당연히 옆에는 아내일까 하고 저도 모르게 시선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옆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 그 옆의 여자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분노하는 게 아니라 제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꼭 열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처럼 심장이 뛰었어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던 아내와 내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것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에 마구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전 선을 보러 가는 길을 포기하고 아내에게로 향했어요. 괜한 연락을 먼저 걸었습니다. 잘 지내지? 내가 이번 주말에 일이 있어서 너네 동네 쪽에 갈 것 같거든. 일 없으면 잠깐이라도 볼래? 네가 저번에 서울에 유명하다고 말해줬던 빵집, 거기서 빵 좀 사다 줄게. 역 근처에 있는 곳이라 어차피 가는 길에 사가면 되거든. 아니야, 빵은 됐어. 나 그 빵 못 먹어. 그냥 와, 사오지 말고.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오면 내가 밥 사줄게.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엄마 생신이라 미역국 먹는데 네 생각이 막 났어. 이렇게 보려고 생각났나 보다. 아내 또한 제 연락을 반갑게 받았고 저는 아내의 연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궁리하고 또 궁리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전 잔뜩 신이 나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26이었고 어려서 그랬던 건지 정말 그 이후로 아내를 가로챌 수 있을 거라는 허망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맞다, 너 빵 엄청 좋아하잖아. 빵순이가 웬일로 빵 필요 없대?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래? 그 형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네가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참. 아닌가? 그러고 보니 너 얼굴이 헬스카네. 입맛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 그게 나 아이 가졌어. 그 사람 아이야. 나도 몰랐는데 뭐만 먹었다 하면 하도 토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이래. 아이가 빨리 생길 줄은 몰랐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차피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 사람 자리도 잡았다고 집에도 말한다고 하니까 좀 서둘러야지. 축하해 줄 거지? 나 대학 친구 여태 연락하는 사람 너뿐이거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꼭 와야 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었을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울고도 싶었어요. 진짜 안녕이구나. 그녀와 나는 어떻게든 안 되는 사이구나라고 단단히 체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아내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내와의 연락을 끊는 것이 꼭 제 인생을 끝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아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울고 있었고 제게 와달라고 했어요. 많이 괴롭고 힘들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생각했던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는 눈에 핏줄이 터지도록 울고 있었고 절 보자마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달래주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내가 만나오던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가 있다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요. 아이가 있다는 걸 알리기도 전에 아내에게 이별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리려고도 했지만 너무 싸늘하게 대하는 그 남자의 태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많이 사랑한대. 그래서 같이 유학도 갈 거래. 그런데 나는 같이 못 가니까 우리 엄마 아프고 형편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빌붙을 것 같아서 싫대. 자기도 수준 맞는 사람이랑 부모 반대 없이 만나고 싶대. 나랑 사귀는 내내 족쇄 같았대. 내 가난이, 내 부족함이 내내 짐스러웠대.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잡아. 족쇄면서 짐인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런 사람을 잡아. 나 이제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과 순간이 제게 기회 같았습니다. 친구 대신 선을 보러 가던 그날처럼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그리고 상황 판단도 빠르지 않던 제 머리가 막 톱니바퀴를 굴려댔습니다. 생각도 거치지 않고 저도 모르게 말이 막 두서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 끝이야? 안 끝났어. 나랑 다시 시작하면 돼. 나 너한테 친구였던 적 한 번도 없어. 너는 아니겠지만 나는 내내 아니었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계속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너만 괜찮다면 이제 나랑 시작해. 내가 네 뱃속의 아이 그리고 너. 그래서 우리 다 책임질게. 나 같이 가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이제는 나랑 함께하자. 아직 네 마음이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어도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아. 나랑 결혼해. 그리고 네 뱃속의 아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이야. 갑작스러운 제 고백에 아내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재차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매달렸어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매달리지 않고 놓아주었지만 저는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마음이 변함없어 보이자 설득을 했어요. 아내의 뱃속에 있는 그 남자의 아이가 내 아이인 걸로 평생 속이자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평생 모르게 그렇게 품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일상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면서 각오를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질러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먼저 내질러버렸어요. 제게 아이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엄마, 나 아이가 생겼어. 내 여자친구가 내 아이를 가졌대. 그래서 나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지? 뭐? 너 이제 겨우 26인데, 에?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 한 번 없고 변변히 여자도 못 만나는 것 같더니 네가 여자? 게다가 만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애를 가져? 세상에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내 새끼부터 못 믿겠네. 장난 아니고 진짜로 네 아이가 생겼다고? 오늘이 만우절이던가? 이놈이 헛소리 자꾸 하네. 그만큼 저는 연애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에 놀라움보다는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고 아내는 제게 끌려오듯 조금씩 제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아내는 죄책감으로 저는 원하는 걸 잃었다는 성취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내 아이가 아닌들 상관없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연애사를 제가 관람객처럼 다 보았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아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떤 각오로 제 손을 잡았는지도 제가 다 봤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 어떤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에게 손을 내민 그 순간부터 저는 아내의 남편이었고 우리 아이였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마음에 걸리거나 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속였다는 죄책감조차도 아내와 함께 한다는 기쁨에 다 가려졌습니다.
넘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도 보였던 아내의 그 남자는 아내를 보잘것없이 보았고 낮은 담처럼 여겼지만 저는 달랐고 저희 부모님 또한 달랐습니다. 아내를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었고 복덩이라고 하셨어요. 장인 어른이 몸이 불편하고 아프셔도 집안이 좋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내를 대견해 하셨습니다. 어쩜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겠네. 안사돈도 대단하고 우리 며느리도 대단하고 우리 아들놈이 멍청이 같아서 어디 여자나 제대로 만날까 내내 걱정이었는데 속도 위반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나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어. 살면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손주도 이렇게나 빨리 만들어줬는데 내가 뭔들 못해줄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며느리 없고 내가 동네방네 온 세상 다 자랑하고 싶을 지경이라니까. 진짜로 우리 아들이 여태껏 제일 잘한 게 우리 며느리 모셔온 거라니까. 아내와 어머니는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와는 달리 어머니는 호탕하신 편이셨고 어쩌면 저와 같은 느낌의 아내를 많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내 또한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를 어려워했지만 지속적으로 잘 챙겨주는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식을 올리기로 약속했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하는 날 제대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반지 하나 주지 않고 제가 매달리듯 따는 아내의 마음인지라 내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아내를 불러서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슬펐어요. 제게 반지를 받은 아내가 기뻐하기보다는 울면서 미안했습니다. 진작에 아내가 어떨지 알고는 있었지만 서글펐습니다. 이 사람은 내내 나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이라는 감정만 가지겠구나. 아내에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구원자뿐이 못되겠구나 싶었어요. 우는 아내를 달래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웃게만 해줄게. 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지고 내가 궁금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할게 내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 당신한테도 잘하고 어머니한테도 아버님께도 정말 최선을 다할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게. 고마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프로포즈를 하고 저는 각오했습니다. 뭐가 되었던 난 처음부터 아내의 유일한 사람이다. 과정이 뭐가 어찌 되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아내는 아이를 낳았고 걱정과는 달리 아이가 아내와 붕어빵이었습니다. 딸이었고 정말 예뻤습니다. 제게 하늘이 내려준 천사는 아내뿐인 줄 알았는데 우리 딸아이도 포함이었네요. 막 낳은 아이를 제가 아는 순간 여태껏 제가 살면서 겪어본 그 어떤 감정에도 비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표현들 중에 바로 든 생각이 은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딸아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게 내려진 은총 같았습니다. 그리고 괜한 생각이겠지만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 내내 저와 함께해서 그런 건지 저를 닮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자라는 동안 제가 발견한 것들이 그랬어요. 말투를 저를 빼다 박았고 화가 나면 입술을 웅 앙다무는 것도 저를 닮았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부터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한참을 생각하다가 떠보든 물어보는 것도 절 닮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공부머리가 좋았어요. 그건 분명 절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하고 잘 따르는 것 또한 저를 빼다 박았습니다. 그만큼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딸아이는 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아빠 붕어빵이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아빠 미님이 아빠 붕어빵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어? 아닌가? 에이 아주 입이 대빨 나왔네. 이것도 날 쏙 빼다 맞다니까. 기분 나쁘면 요 입부터 내미는 거 말이야. 그렇지. 동네 사람들이 예쁜 며느리 닮았다고 천만다행이라고 놀려도 저런 거 보면 딱 지 아빠라니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딸은 아빠 닮는다는데. 우리 예쁜 며느리 닮아서 우리 아들 돈 굳었잖아. 생긴 거 빼고는 그래도 다 너야. 많이 닮았어. 내가 너 낳고 키울 때 애가 왜 이렇게 말이 없나, 왜 이렇게 안 울까 걱정이 많았거든. 그런데 키우면서 보니까 애기가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서 입을 안 열었던 게야. 네 딸이 딱 너야.
너 어릴 적처럼 생각이 많아. 오늘도 하루 종일 할머니 소리 딱 한 번 들었지 뭐야? 누가 네 딸 아니랄까 봐서. 그렇게 제가 딸아이와 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할 때 좋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아내는 그럴 때면 눈을 내리깔고 숨죽이고 있었어요. 좋아하지 않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했습니다. 아가, 그렇지? 네 남편이랑 딸내미랑 아주 똑같다. 두고 봐라. 저 녀석이 어릴 때 얌전한 척은 다 하고는 사고 많이 쳤거든. 우리 손주도 잘 지켜봐야 돼. 저런 얌전한 애들이 사고를 자잘하게도 안 쳐요. 너네 속도 위반했을 때 내가 기가 차면서도 그럼 그렇지 했다니까. 어쩐지 여태 조용하더라 했다니까. 네, 아빠 바라기라서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말투도 비슷하고 많이 비슷해요. 저는 딸아이가 이 사람 닮아가서 좋아요.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착하고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치고 뭐가 되었던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말이었지만 아내의 그 말은 제게 슬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편하지 않구나. 아직도 나에 대한 감정은 고마움 뿐이구나. 그랬어요.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내내 아내는 제게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다른 아내들처럼 제게 화풀이도 하고 짜증을 좀 냈으면 하고 바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아내를 도발해 본 적도 있었어요. 생전 술도 안 먹는데도 일부러 과음을 하고 들어와선 취한 척 아내에게 추태를 보였죠. 아유, 오늘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동료들이랑 거하게 한잔했지 뭐야. 그래도 우리 여보 보고 싶어서 내가 후딱 온 거야. 잘했지? 취한 와중에도 우리 와이프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던지. 역시 나는 우리 와이프밖에 없어. 당신 덕에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행복해. 행복이 가득 차고 충만해서 출근길도 구름길을 걷는 것 같고 일하다가 힘들어도 당신이랑 우리 딸 사진 보면 이 솜사탕처럼 사르륵 녹는다니까. 당신이랑 우리 딸은 나한테 축복이야. 나를 남들보다 더 띄워줘. 그 누구보다 더 내가 제일 행복해. 고마워 여보. 응, 나야말로.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어쩌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단 한 번도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나야말로 당신한테 참 고마워. 고마워 말고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될까? 미안해 말고 내가 좋아서 내 손 잡아준 거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당신 마음이 만이라면 날 만나고 그중 천중에 1이라도 엄청 찰나의 순간이라도 날 마음에 담았던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라도 말해주면 안 될까?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난 다 진실이 되거든. 미안해. 거짓말도 바라게 해서. 사랑해. 내내 사랑했어. 내 손 잡아줬을 때도 지금도 나랑 우리 아이 받아줘서 정말 사랑했어. 당신 불편한 감정 다 감수하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렇게 이끌어줘서 사랑했어. 사랑하고 사랑할 거야. 계속. 취한 척 엎드려 절 받듯 받은 말이었어도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도 결국 발전한 것이란 뜻이니까요. 첫째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와 아내는 둘째를 가졌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태아는 건강하다고 했고 아이가 생긴 걸 알고 난 그 다음에 봄에 출산 예정이었습니다. 너네가 하나만 낳고 끝이려나 했는데 그래도 둘째를 가졌네. 그래, 하나만 있으면 외로워. 제가 그랬잖아. 그렇게 말없고 조용한 놈이 껐득하면 한 번씩 동생 낳아달라고 그렇게 난리였어. 그게 어디 내 맘같이 되나. 내 팔자의 자식은 쟤 하나만 점지해 주셔서 애가 잘 안 들어섰었어. 저 자식이 지 소원을 자기 대에서 푸는구먼. 그래, 어찌됐던 나는 너무 좋다. 예쁜 손주가 둘씩이나 생겨서는 나이 차가 크기는 해도 나중에 자라면 좋아. 덜 싸우고. 마지가 누나라 둘째가 의지도 잘 되고 좋지 좋아. 특히나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형제는 많을수록 좋은 거라면서요. 그리고 중학생이 된 딸아이도 뜰 듯이 기뻐했어요.
내심 동생이 갖고 싶었는데 말할 수 없었다면서 말이죠. 내가 성교육 받을 때 보니까 아이 가지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고 임신하고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내가 다 아는데 그걸 또 엄마한테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도 동생 생겨서 나는 너무 좋아. 내 친구들은 다 동생들 있어서 약속 있을 때 한 번씩 동생 데리고 나오거든. 그때마다 너무 부러워서 내가 친구들 동생 안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그랬었어. 근데 진짜 내 동생 생겼으니까 엄마가 낳으면 내가 매일 데리고 다닐 거야. 맨날 업고 다니고 기저귀도 내가 갈아줄 거고 다 할 거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아내가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아내 사이에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제가 딸아이를 제 아이처럼 생각한다고 한들 친자식이 아니니 내내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생기면서 그제야 아내와 제 사이에 징검다리라도 생겼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둘째 오래도록 바랬어. 첫째 하나만 잘 키우는 것도 좋지만 당신 닮은 아이 낳고 싶었거든. 아들이라고 하니까 분명 당신 빼다 박을 거야. 그렇지? 당신도 좋지? 딸은 딸대로 좋긴 하지만 아빠들은 마음이 다르대. 아들이 있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의지도 되고 둘이 통하는 것도 있고 말이야. 헤이, 나는 우리 딸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니까 당신은 참. 요즘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구분 필요 없어요, 아줌마. 딸이 아들 목도 다 하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단 말도 있다니까. 우리 회사 부장님 딸 하나뿐이라고 그렇게 걱정하더니 요즘에는 나한테 이 딸이 최고라고 막 쌍따봉 올리신다니까. 부장님 첫째 딸이 집 바꿔줬거든. 전셋집을 자가로 바꿔주고 명의도 부장님 명의로 해줬다고. 그놈의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나 몰라. 아들 생겨서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 딸내미 진짜 열 아들 안 부럽지 암. 대통령 될 것 같아. 우리 딸은 진짜 대단한 사람 될 거야. 혹시나 아내가 제가 딸에 대한 애정이 둘째로 인해 적어진다 느끼기라도 할까 조심스레 말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딸아이가 덜 사랑스럽거나 하게 될 일은 전혀 없었지만요. 그러던 중에 그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돈 많은 집 여자를 잡아 떠나버렸던 아내의 전 남자친구이자 제 딸아이의 친부, 그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필 저희 어머니가 계시던 날 왔습니다. 누구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내 자식 찾으러 왔습니다. 다 확인하고 왔어요. 내 핏줄, 내 딸 찾으러 왔어요. 아이 저기 있네. 너 왜 거짓말했냐? 내 아이 가졌으면서 왜 나한테 그때 말 안 했어? 내 자식 내놔. 그 남자는 아내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딸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핏줄이니까 자기 모르게 낳고 키우는 게 용납이 되질 않았다고 말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남자는 아내를 붙들고 윽박 지르면서까지 아이를 내놓으라고 말했고, 아내는 그저 얼어붙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전 바로 한눈에 그 남자를 알아보았어요. 때가 왔구나. 결국엔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죠. 저는 바로 남자를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 남자를 치워야만 했습니다. 저랑 이야기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내용 잘 모르시고 와이프도 당황해서 제대로 말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저랑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남자 앞에서 저는 태연한 척하긴 했지만 가슴이 뛰었고 혹시나 딸아이를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누구보다 불안한 상태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아이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딸입니다. 그쪽이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어디서 뭘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괜한 오해 생겨서 우리 딸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집사람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신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더더욱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 그렇게 내쳐놓고 이제 와서 뭘 요구하는 건데요. 당장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저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고향집에서 짐 정리하는데 산모 수첩이 나왔어요. 제 어머니가 발견했고 진짜 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 애잖아요. 저 아이 못 가집니다. 지금 제 와이프가 아이를 못 가져요. 그쪽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 새끼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걸 아는데 그럼 내가 데려와야죠.
그게 맞는 거죠. 우리 아내가 아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 피도 안 섞인 남의 자식보다야 남의 배로 낳았어도 제 피라도 섞여 있는 애가 차라리 낫겠다고요. 그러니 데려가야죠. 저한테 진작에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지고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끝까지 말을 안 하다니요. 저야말로 신고해야죠, 경찰에. 절 속인 거잖아요. 내 종자를 낳아놓고도요. 딸이라면서요. 그 딸이 친아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사실을 말해준 적 있어요? 없죠. 아까 보니까 그쪽 어머니는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속인 겁니까? 그럼 당연히 애도 친아빠가 있다는 걸 모르겠네요. 산모수첩 보니까 지금이면 고등학생 뭐 그쯤 됐나요? 그 나이면 알 겁니다. 친아빠와 친아빠가 아닌 건 다르다는 걸요. 제 입장 이해해 주세요. 그쪽이라면 저처럼 딸아이 찾으러 안 오겠습니까?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댈걸요. 그 남자는 이미 확신을 하고 있었고 무조건 딸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딸아이가 사실을 모르기에 설명이 필요했고 이미 알아버린 어머니께도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무조건 친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딸아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긴 했어요. 언젠가는 말해줘야 할 기회가 필요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때가 지금이 되어버린 거죠. 남자는 알겠다고는 했지만 서둘러 달라고 했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본인이 알게 된 이상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요.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친권을 주장하는 소송이라도 걸 거라고 제게 경고했습니다. 전 분명 경고했습니다. 이틀 줄게요. 아무런 대응 안 하시면 바로 내 딸한테 갈 겁니다. 찾아가서 내가 직접 말할 거예요. 내가 친아버지라고. 지금 곁에 있는 당신은 친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고비였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오픈하기에는 복잡했고 아이가 알게 되면 분명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며 우선은 이미 알아버린 어머니와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전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는 심각했고 아내는 고개가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 그제야 어머니께서 물으셨죠. 아내에게 물었으나 아무 말 못한다면서요. 야야, 얼른 말 좀 해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방금 그 사람이 뭐라는 거니? 왜 내 손녀가 자기 자식이라고 해? 왜 우기는 거야? 그 사람 말이 진짜야? 그 사람 자식이야? 그럼 대체 너네는 왜 그렇게 서둘러서 결혼했던 건데? 응? 얼른 설명해봐. 엄마, 우선 진정하고 이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 내 딸이야. 생물학적으로 내 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 딸이 생겼을 때부터 쭉 내내 내 딸이었어. 한 번도 아니었던 적 없어. 내가 그러자고 했어, 엄마. 이 사람 원망하지 마.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어어 하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시작은 작은 비밀이라 생각했지만 아이가 자라듯 비밀도 너무나 커져서 걷잡을 수 없었나 봅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다른 가족들의 비난을 받으며 생각해보니 진작에 밝힐 것을 실수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어쩌면 제 자신이 제일 속편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속이고 살았냐? 이제 와서 친자식이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하다마는 네가 잘못한 거다. 차라리 속이지 말고 설득을 해서 써야지. 사실대로 말을 하고 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 네 입장에서는 감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야. 미련하고 이기적인 거다. 우린 둘째치고 우리 손주, 네 딸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제 고등학생인데 한참 예민할 때 여태 친아버지인 줄 알았던 네가 친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의 충격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저 시간만 질질 끌고 아무런 해결도 못하던 찰나에 그 남자는 결국 친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작정하고 속여서 아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더군요.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남자는 딸아이 학교로 찾아가 아이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학교에서 막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친아버지라며 말을 걸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친아버지가 아닌 딸아이를 훔쳐간 사기꾼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딸아이가 말하길 정말이야? 아빠가 날 뺏어가서 내 친아빠가 나랑 헤어진 거야? 엄마랑 아빠가 작정하고 속여서 내가 친아빠를 모르고 산 게 진짜야? 아니야,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그거야말로 다 거짓말이야. 아빠는 우리 딸을 뺏은 적이 없어. 뺏은 게 아니라 네가 생겼을 때부터 진작부터 넌 내 딸이었어.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내가 친아빠가 아닌 건 맞는데 난 네 아빠 아니었던 적 단 한순간도 없어. 오히려 그 남자가 내내 네 아빠가 아니었잖아. 그건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 어른들 문제니까 잘 정리해서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만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아빠는 네가 내 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어. 그런데 딸아이는 울거나 놀라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더 덤덤했어요. 그리고는 제 말 끝에 바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 알고 있었어. 초등학생 때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적 있어. 그런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는 많이 슬펐는데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둘이만 꽁꽁 감추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좋았어. 계속 그렇게 감춰줬으면 했어.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회방꾼이 나타난 거지? 그 아저씨가 괜히 나타나서 엄마랑 아빠 힘들게 하는 거지? 난 다 알아.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빠는 누굴 망쳐놓고 뺏고 그런 사람 아니야. 할머니가 그랬어. 내가 아빠를 많이 닮아서 천성이 유순하고 다투는 거 싫어하고 남의 맘에 상처 주는 거 무서워한다고. 아주 똑 닮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없을 거야. 난 아빠 믿어. 그리고 엄마한테도 실망하지 않았어. 여태까지는 엄마랑 아빠 둘이 한 팀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야. 나까지 3명이야. 알겠지? 저는 딸아이의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 말대로 저는 급격하게 감정이 변화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상처받고 힘든 것도 싫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크게 울어본 기억이 없어요. 절 울게 할 수 있는 건 아내뿐이었는데 딸아이도 절 단번에 무장해체 시켰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간 비밀을 감춰왔던 긴장이 풀렸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런 저를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꼭 그간의 모든 근심이 다 씻겨 내려가고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던 어머니가 깨어나셨고 일어나셨다는 연락에 아내와 저는 급히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깨어나신 어머니는 아내를 보자마자 옆에 있던 휴지 박스를 내던지셨어요. 보고 싶지 않다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며느리인 줄 알았다면 진작부터 받아주지 않았을 거라며 일부러 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여태까지 아내는 단 한 번도 뻔뻔하게 우리 가족들 앞에서 당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죄인처럼 살았고 계속해서 긴장한 채로 가족들을 마주했기에 저는 그 모습조차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께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었죠. 저로 인해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저 사람은 미워하지 마. 한 번도 마음 편히 산 적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더 잘하고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헌신했어. 내내 헌신해왔어. 그거 엄마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안 그래도 내내 이상했어. 처음에는 내가 시험이니까 조심스러운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사이가 좁아지질 않아서 내가 문제인가? 몇 번이고 난 제가 저리 기죽어 있는 걸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살았다. 너는 제가 속 편할 일 없이 불쌍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어. 그저 며느리 웃는 거 한번 보겠다고 매일매일 재 보면서 전전긍긍했어. 혹시나 시험이 시집살이라고 생각할까봐 별거 아닌 행동도 10번이고 20번이고 곱씹고 고치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랬어. 그런데 이게 다 뭐니? 내 잘못이 아니라 제가 감추는 게 있어서 여태 그렇게 살았다잖아. 그럼 내가 뭐가 되니?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말이야.
바른 대로 말해봐. 너 쟤한테 속은 거야? 다른 남자애 가졌다고 너한테는 순순히 말했던 거야? 아니면 너도 네 앤 줄 속았던 건 아니야? 얼른 말해. 더 속일 생각 말고. 아니야, 엄마. 나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집사람은 싫다고 했어. 근데 내가 집사람을 정말 좋아했어. 다른 아이를 가진 사람이어도 내가 다 품어주고 같이 하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엄마, 날 봐서라도 우리 딸, 내 딸 봐서라도 좀 봐줘. 저 사람 좀 좋게 봐줘. 다 내 의지였고 내 고집이었어. 저 사람은 끝까지 싫다고 했었어. 그리고 다른 남자 자식이어도 여태 내가 정말 내 새끼처럼 키웠으니 내 자식인 거야. 엄마도 그래. 엄마는 내 딸이 엄마 손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상황이어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뭐가 어찌 되었든 이제 어쩔 거야. 어? 애 아빠가 당연히 자기 자식 달라고 하지. 애 뺏기면 어쩔 거냐고 이 녀석아. 걱정 마.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진작에 집사람이랑 우리 딸이랑 대차게 버린 사람이라고. 단 한순간도 그 사람 딸이었던 적 없어. 딸인 것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소송으로 겁주려나 본데 친권 주장은 어림도 없지. 친권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야. 변호사도 알아봤는데 무조건 우리가 승소한다고 했어. 미쳤다고 내 자식 두 눈 뜨고 뺏기겠어? 다 잘 될 거야. 엄마 마음부터 풀어줘. 집사람 좋게 봐줘. 원래대로 그대로 봐줘.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여태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뺏기지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랑 아버지만 그 사람 잘 봐주면 돼. 선입견 갖지 말고 온전히 그대로. 어머니께서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아내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강요와 설득을 하기보다는 나름 생각하실 시간을 드렸죠. 제 어머니이기에 끝까지 매정하시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희망보다는 절망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찾아온 이후로 아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자신의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가족들을 신경 쓰느라 오히려 아내를 보지 못했어요. 결국에 아내는 둘째를 잃고 말았습니다. 유산되었어요. 아내는 더욱더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다 나 때문이야. 애초에 당신이 날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야. 착하고 좋으신 어머니도 가슴 아프실 일 없으셨을 거고, 아버님도,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하고 아플 일 없던 당신까지도 결국 내가 다 망친 거야. 그 남자 내가 제일 잘 알아. 다 망칠 거야. 끝까지 아이 달라고 할 거고 집요한 사람이야. 자기 아쉬울 짓? 절대 안 해. 가지고 싶은 건 무조건 다 가져야 하는 사람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지금이라도 당신이 내가 사라져 주길 원하면 그렇게 할게. 내일 당장이라도 그럴 수 있어. 이 집안에서 나만 빠져주면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도 우리 가족이 아니야? 당신한테 나는 아직도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해? 당신 혼자 짊어지고 사라질 일 아니야. 우리 가족 다 같이 해결하면 되는 일이야. 제발 당신은 당신 인생에 나 좀 끼워줘. 이제 그럴 때도 되었잖아. 둘째 아이는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랑 아직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당신은 몸만 잘 추스르면 돼.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볼게. 당신이랑 우리 딸만 내 곁에 있어주면 나 천하무적이야.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어.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 마. 아내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터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딸아이 침부로 인해 제가 힘들게 꾸린 내 가정이 조금씩 망가지는 기분이었어요. 말로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자부했지만 저도 두려웠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선에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에 빠지자 딸아이가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저의 일을 하고 딸아이 자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내 나이 17 평생에 단 한 번도 인생에 위기랄 게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이 내 인생의 첫 위기야, 아빠. 아빠가 그랬잖아. 나한테 아빠는 평생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게 아빠 말버릇이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방패해줘. 나는 창이 될게. 아빠는 막기만 해. 난 찌르고 앞으로 나갈게. 지금 창을 쥘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잖아. 내 의사 분명히 하고 나도 엄마 지킬 거야. 그 당시에는 그저 딸아이가 어린 치기의 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딸아이는 자신의 방식으로 저와 아내를 지켜주었습니다. 소송에 한번 패한 딸아이의 친부는 또다시 소송을 이어간다며 제게 경고했었어요. 반드시 딸아이를 데려갈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소송을 걸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게 뻔하니 지레 겁먹고 관둔 거라 여겼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당신 딸이 찾아왔어요. 자기한테는 아빠는 한 명이라고. 제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맞을지는 몰라도 죽을 때까지 정붙일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요. 저로 인해서 딸아이 가족들이 모두 불행해졌다면서 제 탓이라고 우는데 솔직히 저도 아빠잖아요.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까지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론 내렸어요. 그냥 내 친딸이 행복하길 바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요. 저희 부부 입양할 겁니다. 어쩌면 그쪽도 입양 같은 거잖아요. 친자식 아닌데 친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키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더는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라면 그렇게까지 키우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엄마 배신한 것도 맞고 제가 먼저 버린 것도 맞고요. 그럼 잘 사세요. 저는 더는 안 가겠습니다. 딸아이가 몇 번이고 그를 찾아가서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아내에게 다 끝났다고 전해주려고 찾아가니 아내가 입원한 병실에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입원한 아내가 걱정이 돼서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키웠지만 나도 키웠어. 내 손주 내가 걔 태어났을 때도 안았고 내내 키웠었어. 너희만 키운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며칠 밤을 고민했다. 내 아들 자식이 아니라는데 내가 어떻게 봐야 하나. 며느리가 밖에서 가져온 아이라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자신이 없었어. 그래도 그렇다 한들 여태 잘하는 건 내내 보고 우리 손주 걷는 거, 말하는 거, 할머니 나 부른 거 내가 다 보고 키웠는데 그런 애가 어떻게 내 손주가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서는 엄마랑 아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 지가 남의 새끼여도 할머니는 그대로 할머니라고. 아빠 자식 아니어도 아빠 자식 아니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른인데 내 앞에서 더 어른스럽게 말하는 내 손주한테 내가 뭘 더 고집하겠어. 그냥 다 받아들여야지. 우리 며느리 몸이나 추스르게 해야지.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우리 가족 해야지. 나도 내 손주 며느리 잃기 싫다. 어머니는 우셨고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아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는 변함없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10수년이 흘러서 속 깊은 학생이었던 딸아이가 결혼해 자기와 똑 닮은 딸을 낳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손주를 보며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딸아이를 볼 때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딸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행복 속 불안함 같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을 지나치고서야 아내는 제게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모든 감정을 쏟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부터 이럴 운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